이번 대통령 득표율 등등을 보면은요, 의미 있게 움직인 곳이 부울경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에 시작이 되자마자 호남이 아니라 영남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영남에 공을 들였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박 교수님부터 평가를 해주실까요? 노력은 상당히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다 이렇게 봐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TK 지역에서 30%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내심 30%를 득표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대선 때보다 득표율이 더 떨어졌어요. 1%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또 1, 2%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남 지역의 공약이 사실상 실패했다. 그래서 이 투표 결과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서쪽은 파란색이고요, 동쪽은 다 빨간색이에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의 어떤 그 현실, 소위 아까 49대 49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참 그런 점에서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 과거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야당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국정을 이끌려다가 굉장한 그 자충수를 뒀던 것처럼 그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통합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네. 통합을 하지 않으면요, 내란 종식의 진정으로 국민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에 국민들을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못 받으면 가뜩이나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국정 동력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당을 거대 여당을 견제할 49%의 다른 찍은 표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하게 견제 세력이 있으니까 조심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찍어주지 않는 네. 그 동쪽에 계신 그리고 찍어주지 않은 그 수많은 지역들 또 포함해서 유권자들 포함해서 그들을 안는 작업, 통합 작업, 이것이 알파자 오메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동서로 나눠진 득표 현황을 보면서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에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만약에 공을 안 들였다면 이거보다 더 처참한 결과가 나왔을 거겠죠. 그러니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사실 TK에서 20% 초중반대 그리고 PK에서 30% 중후반대 이렇게 득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이걸 이제 세대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념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는데 특히나 지역주의적 특성을 갖는 이 보수 진영, 이 진영은 설사 우리 후보가 잘 못하더라도 그걸 그냥 우리라고 하는 뭉뚱그리로 그냥 바라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저는 김문수라고 하는 분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또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부터 척척척척 치고 올라오는 22일간의 대선 기간 동안 차근차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치고 올라오는 이 보수 진영의 결집이 대단히 무서웠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름 중도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도 내세우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 동남권 투자은행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지원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구애했던 이 모습이 그나마도 김문수 후보로 보수 진영의 결집으로 인한 쏠림 현상을 막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역 간의 화합을 이뤄낼지 또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이기도 합니다. 경호원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고요. 잠시 뒤 9시 40분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11시 취임 선서식에 앞서서 호국 영령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참배를 올리게 됩니다. 부인, 영부인 김혜경 여사가 또 동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대통령으로서 첫 글을 남기게 되죠. 방명록에 어떠한 글을 남길지도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경호처를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이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비호했던, 그게 이제 사실은 경호처 수백 명 전체가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경호처 수뇌부와 상당수 경호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그리고 어떤 사법당국의 법 집행을 가로막는 그 천병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고스란히 다음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을 경호한다.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호처를, 그 경호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이것도 중요한 잣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합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애정과 어떤 뭐랄까 인의 이런 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경호처의 상당 부분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불신으로 예컨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다면은 좀 옹졸하게 비춰질 것 같고, 일부 순회진 교체를 통해서 여전히 대한민국 경호처를 좀 신뢰한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생각보다 그릇이 크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뉴스 특보를 하면서 전해드렸던 얘기는 사실은 경호처의 간부들이 주도했었고 경호처의 많은 직원들은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아마 오늘 빠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호실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호업무가 어떻게 분배될지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